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새마을 금고에 시민들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하죠. 맡겨놓은 내 돈 혹시 못 찾고 사라질까 봐 몰려가서 예금 인출에 나서는 겁니다. 정부는 예금 다 보장해 주겠다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연체율이 시중은행 19배까지 치솟고 일부 지점이 부실대출로 통폐합되자 고객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환 기자입니다. 600억 원 부실 대출로 인근 지점으로 합병된 경기 남양주의 새마을금고. 불안한 고객들이 줄줄이 지점을 찾았습니다. 정기 예금이 1년짜리인데 해제했어요. 아니 전체 다 그냥 해제했어요. 가족분들. 예. 저희 엄마 병원비 관련해서 이용하거든요. 일반 통장에 있는데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상하고 좀 불안하죠. 왜냐면 내 노후자금 이거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오전엔 지점 문을 열기 전부터 맡긴 돈을 찾으러 온 고객들이 몰리면서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그나마 고객이 줄었지만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최소 1시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4시 반에 마감인데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그나마 조금 낫거든요. 흡수합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점에선 지난주까지 10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냥 해결해 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고 한번 내일 방문하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 좀. 새마을금고 측은 인출 문의가 많아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인출 사태 없이 평소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단을 꾸려 고객들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예금 한도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정부가 보태서라도 원금, 이자 다 보전해 주겠다고요. 이 대출 막 해주면 안 된다고 경고, 진작에 나왔었는데 꼭 터져야 움직입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본인 명의로 예금에 가입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위기설이 불거진 후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불안감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새마을금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예적금을 보호하는 건 물론 이를 초과해도 부실금고를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상환준비금 등 77조 3천억 원 등을 준비한 상태인데 금고 자체 재원이 동나더라도 필요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특단의 방침을 밝힌 겁니다. 또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해치하면 기존에 보장받았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인출 사건이 좀 있었을 때 그때도 이준의 예적금을 재해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치솟았고 지난달은 역대 최대치인 6%를 넘어섰습니다.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상황을 방치하다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박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물어보죠. 단도직입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 가지신 분들 지금 빼야 합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여기에 더해서 5천만 원이 넘어도 흡수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이 되는데요. 중도 해지한 예적금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혹시 부실이 더 드러나면 안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미 드러난 지표로만 보면 당연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이 새마을금고의 1분기 연체율 신협이나 농협, 수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77조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만약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치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다며 지난달 기준 13조 원 규모 상환 준비금까지 쌓아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금고가 통폐합될 수는 있지만 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합병으로 예금자들이 예치금을 보전하고 있지만 계약 이전이 이어지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본 부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량 합병으로 불안감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전반의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새마을금고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작은 600억 원대 대출이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새마을금고의 한 대출 담당자가 6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대출을 내줬는데요. 이 설상가상 건축 건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출은요, 원래 건설 상황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대출을 주는 이른바 기성고 대출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그보다 더한 대출을 내준 겁니다. 해당 금고는 올해 1월부터 연체율이 확 뛰더니 결국 폐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을 하는 동안 우리 금융당국은 아예 몰랐습니까? 이 독립적 금고라고 하는 새마을금고의 성격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정부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본사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 주요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마다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호금융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축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마을금고와 다른 협동조합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 감독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협동조합들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지만 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요. 결국 건전성 부실로 이어진 건데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새마을금고도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갑자기 바뀐 고속도로 종점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의혹을 키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속도로 건설 사업 그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혜가 없었다는데 본인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면서 민주당도 간판을 걸어라 역공에 나섰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긴급 당정 회의를 마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가짜 뉴스를 말릴 방법이 없다며 강수를 둔 겁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당정은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 여사 땅 근처로 바뀌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종점은 차가 드나들 수 없는 분기점이라 오히려 주민들이 기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 장관은 자신이 개입하거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꾸린 민주당은 양평 현장을 찾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당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결정도 맹비난했습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던 양평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정치권 싸움에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자 이 양평 지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시 추진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양평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했던 수건 사업이 정치 싸움으로 한순간에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주말이나 이렇게 연휴나 되면은요, 기사님 오셔갖고 혹시 한번 그 차를 운행을 해 보십시오만은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요구해온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양평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걸 뭐 김건희하고 무슨 특혜니 어쩌고 해가지고 다시 전면 재검토니 어쩌고 하니까 양평 사람들은 지금 속이 뒤집어져요.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도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땅 인근으로 적힌 지난 5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종점 위치가 달라지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토부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땅에는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창고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고속도로 종점으로 예정된 곳까지의 거리는 500m 정도입니다. 2025년 착공에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2달 만에 다시 만납니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양자회담을 갖는 건데요. 이 자리에선 기시다 총리가 원전 오염수 문제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합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한일 정상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일본 총리가 설명할 걸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상응하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문가 시찰단 파견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방류 전후로 추가 조치 요구를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 외에도 10여 개국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해 방산 원전 수출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 세일즈 외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어제 법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자던 민주당.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분담금 예산을 깎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오늘 밤샘 농성도 한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수영 기자, 민주당의 철야 농성은 시작됐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이곳 국회 루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밤샘을 대비한 돗자리와 필리버스터, 끝장 토론이 진행될 약식 무대도 마련됐는데요.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낮 12시까지 17시간 동안 의원 전원이 모여 오염수 투기 반대 딜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샘 농성 후 내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이 IAEA에 분담금을 거론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오전 민주당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IAEA 보고서가 면제부가 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IAEA 분담금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1당인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IAEA에 연 142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심사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로 IAEA 압박에 나선 겁니다. 내일 한국을 찾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향해 공식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최레이 뉴스 최순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어민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 비슷한 시각 이 두 지역에서 각각 열린 어민들의 해상 시위를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선박 60여 척이 바다를 가르며 힘차게 출항합니다. 2달간 휴어기를 마치고 조업에 나선 고등어잡이 어선들입니다. 배 곳곳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걸 우려하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소고기부터 참외를 거쳐 이젠 생선이냐며 바다를 정치도구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하고 그런 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계속 좀 해달라 그런 취지죠. 대형 우길기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가운데엔 방사능 경고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어민과 해녀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벌인 해상 시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우리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잇겠다며 우길기 주변을 어선 12척이 둘러싸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바다의 우지에 살아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어민들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연기자이자 문화부 장관도 지낸 유인촌 씨가 공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로요. 최근 2년 부처로 지목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도 높은 쇄신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곳에서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나름대로 정말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원칙을 따져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 대통령이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이념 부처 4곳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념 부처로 지목된 교육부와 통일부, 환경부는 앞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문체부는 박보균 장관이 유임됐지만 유인촌 특보 임명으로 쇄신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예술 정책이 그동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었는데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유인촌 특보가 정책의 표대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특보 임명 전 유 특보가 가진 문화예술계 이권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윤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부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습니다.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유 특보가 문화예술을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당 쇄신을 하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원회 17일이 지났지만 아직 빈손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1호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고 2호 혁신안도 발표도 못하고 좌초익입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그간 비공개로 진행해오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하여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보다 논란이 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지방이라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혁신위원들의 센 발언과 달리 지도부와 의원들의 외면으로 혁신이 무용론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은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2호 혁신안으로 이번 주 꼼수 탈당 방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의 호응이 적어 오늘 마라톤 회의에서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혁신위에 냉소적인 반응마저 보였습니다. 체질, 체력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뾰룩진한 거 이런 거만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지도부 한 의원은 채널A에 혁신위가 당을 자해하는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와 반발하는 의원들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가 혁신위 좌초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무슨 여론전일까요? 국제 여론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또 규탄 대회 같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요. 해외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런던 협약까지 꺼내들었네요. 정부에 촉구합니다.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유엔 결의안, 오늘 유엔 인권위 제소, 런던 협약은 뭡니까? 네, 1972년 채택된 런던 협약은요, 폐기물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제 협약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일본, 중국 기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여랑야랑에서 민주당이 중국과 연대에 소극적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어땠습니까? 마침 중국 기자가요. 중국 정부의 제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함께 하자는 이 중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중국은 일본의 이웃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안은 너무 이른 제안이다. 다소 소극적인 답이었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 산케이 신문 기자와는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지지율이 7, 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그 후쿠시마 대응이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여론 변화입니다. 한 달 전에 찬성이 60%였는데 45%로 떨어졌고 반대가 20%였는데 40%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는 한국 여론으로, 한국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일본 여론으로 이렇게 맞받아쳤군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요,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도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상식과 글로벌 스탠더드는 지키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직을 걸겠다. 두 장관이 오늘 한 말입니까? 네,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장관직을 건 사람은 박민식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제가 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뭐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저는 거부권을 건의해야죠. 국가보훈부는 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 장관은 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도 또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막는 데에도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직을 건다는 건 내 말이 맞다 혹은 꼭 하겠다 이런 단호함을 보여주려는 수사죠. 네. 이후에 국회에서는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장관직을 걸었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는요, 간판을 걸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7개 장관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합니다. 원 장관이 직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로 인해서 지체되는 부분은 없게끔 제가 장관의 직을 걸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그 본골쇄신의 정신으로 제가 지금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장관님들, 큰 결단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래하듯 직을 거는 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노리고 전혀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까요? 경기 의왕시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왜 또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어제 백주대 낮에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뛰쳐나왔고 20대 남성이 여성을 마구 때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명소리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가슴 쪽에도 엄청 빨갰었고 입술도 많이 터져 있는 것 같았고.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 먼저 타고 있던 이웃 여성을 향해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하던 남성은 10층에서 내려 여성을 이곳 복도까지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주민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온몸이 멍들고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범행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하지도 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 의도를 인정하셨습니다. 가해자분이 이제 밖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요. 남성은 청소년 시절 강간 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CCTV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CCTV가 있고 어디에 없는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탄 건 12층. 정작 남성의 집은 다른 층에 있었습니다. 미리 12층으로 내려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여성을 기다렸습니다. 여성이 혼자인 걸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에 탄 뒤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이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CCTV는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출입문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복도와 비상계단은 말 그대로 CCTV 사각지대입니다.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어깨에 둘러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던 것과 판박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두 층 정도 내려가 성폭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쨌든 범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같이 못하죠, 이제 그럼. 엘리베이터로 해서 복도까지 쫙 있는 줄 알았지. 오직 그런 일만 해도 그 관리소에서 얼른 보고서 와서 도와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LH 측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입주민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의 한 폐수 처리 업체가 반출한 중금속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비료를 만든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완제품에서도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혁업체 40여 곳이 폐수처리를 위해 공동 출자한 A협동조합의 폐수처리 공장. 처리를 마친 폐기물에는 발암 물질인 중금속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강한 독성 탓에 1kg당 300mg 이하의 경우만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4년간 자체 검사에서 많게는 11,000mg 이상이 검출됐는데도 그대로 반출됐습니다. 이거를 비료나 퇴비로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건 매립해야 된다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죠. 폐기물이 보내진 곳은 전북 지역 한 업체. 천연비료인 분변토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채널A 취재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업체 측은 완제품 크롬 수치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시로 5개를 채취해 검사해보니 모두 1kg당 10,000mg 이상 기준치 30배가 넘는 크롬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2개 시료는 완제품입니다. 크롬으로 범벅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최근 4년간 이 업체가 시종에 유통시킨 분변토는 2,700톤입니다. 농장 대표는 특사경 조사에서 폐기물이 크롬 덩어리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경은 대표를 입건하고 분변토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장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는가 찾아가지고요.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농작물에 사용됐는지도 확인 중인데 유통된 제품을 찾는 대로 전량 회수할 방침입니다. 관내 다른 분변토 업체들에 대해서도 크롬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GS건설이 어제 주차장 붕괴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철거와 재시공까지는 아직도 첩첩산중입니다. 입주를 불과 5달 남겨놨던 입주 예정자들은 속이 탑니다. 이 정부의 고강도 행정 처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힌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모두 사라지고 적막함만 감돕니다. 어제 GS건설은 이곳 아파트 17개 동을 모두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입주민들은 입주 지연 피해 대책을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든 건설 과정을 따져봐야 할 발주처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곳에서 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양쪽에 어느 곳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고 LH는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측은 오늘 오후 입주 예정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지만 GS 측으로부터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디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는 않아요. 항상 일단은 책임 소지를 자꾸 자기들끼리 돌리는 느낌도 들고. 오는 12월 예정이던 입주 시기가 기약 없이 미뤄져 입주 예정자들은 막막합니다. 대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걸리고 일단 거주 문제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LH 등에 대해 영업 정지 같은 고강도 행정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GS건설에 대해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인사불성 취객만 노리는 범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나 카드를 노렸는데 이젠 손가락 지문을 노립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일까요? 백승우 기자입니다.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부축하는가 싶더니 취객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갑니다. 만취한 사람들의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아리랑치기입니다. 이 남성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난 1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금 카드가 아닌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받는 새로운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지문을 인식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체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은행 앱은 지문 인식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계좌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 앱은 지문 인식만으로도 원스톱 계좌 이체가 가능한데 이를 노린 겁니다. 제가 직접 모바일 금융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해보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이용해 바로 접속한 뒤 돈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바로 송금됩니다. 네, 지문 2번만 인식하면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폭행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기도 했습니다. 생체 정보는 유출이나 도용이 어려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프리패스 통행권이 된 셈입니다. 인터넷은행 측은 이중 보안 기능이 따로 없다며 지문 인식이 불안하다면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번 달부터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곧바로 차량 몰수가 가능해졌죠. 이 7중 추돌 사고를 낸 음주 뺑소니범이 붙잡혔는데요. 차량 몰수는 어렵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제 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뒤이어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위에 쓰러지고 승용차는 180도를 돈 뒤 멈춰섭니다. 차량은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중앙 분리대를 뚫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2대와도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에 피가 철철 흘러갖고 취해갖고 몸도 제대로 못하게 정도니까. 한참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돌아보더니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전화를 걸 뿐 다친 피해자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인근 가락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800m를 이동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가락시장역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다음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충돌했지만 그대로 내달리다 또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에는 10건 넘는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사고를 낸 건 맞지만 달아나진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이 법인 차량이어서 차를 빼앗아도 법인이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렌터카나 법인 차량 등은 범죄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몰수 제도의 법적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 정부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인천과 용인, 경남 사천에서 아이가 숨진 게 확인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차에 오릅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입니다.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날 김포시 한 텃밭에 안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아이를 유기한 텃밭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3시간여 만에 아이 유고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장비가 흙을 퍼내고 경찰들이 채취한 토사를 걸러냅니다. 40대 친부가 지난 2015년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이곳에 묻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찰은 친부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0대 친모가 지난 2016년 6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한 달 뒤쯤 숨지자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모두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이 사건은 598건까지 늘었습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23명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소아과 병원이 단 한 개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58곳이나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중 한 곳에 소아과 전문의가 매주 한 차례 순회 진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김용선 기자가 가봤습니다. 14개월 된 아이의 감기 증상이 좀처럼 낫지 않자 아빠는 애가 탑니다. 아, 이쁘네. 보자. 진료실 밖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아기와 부모로 북적입니다. 충북 단양군에는 2만 7천여 명이 거주하지만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충주의료원 소아 청소년과 의료진이 1시간 거리의 단양군을 찾아 순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단양에 너무 소아과가 없는 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기 이제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소아과가 언제 생기지 했는데 이렇게 생기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이가 아프면 제천, 원주, 멀게는 서울까지 가야 했던 부모들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에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눈물이 났었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애가 셋째인데요. 헤어제를 먹이고 청주까지 간 적도 있고 서울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우선 달리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단양군의 동네 병의원이 모인 거리입니다. 내과, 치과는 있지만 소아 청소년과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아 청소년과 의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26km를 이동해서야 도착한 소아 청소년과 의원. 차로 이동했을 때 38분이 걸렸습니다.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는 곳은 58곳에 달합니다. 누군가는 지방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소아과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서 뜻이 있는 의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IMF 절망의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이 장면. 골프 여왕 박세리가 맨발의 투혼으로 US 여자 오픈을 제패한 지 올해로 딱 25년 됐습니다. 미국 LPGA 투어가 오늘 대회 개막을 앞두고 박세리의 역사적인 우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딱 이 생각밖에 없었어. 아,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까 이런 생각?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25년 전 전 국민에게 기쁨을 준 박세리도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못 경사면에 걸린 공을 보고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이 정말 그날따라 유독 더 하얗게 보였었어. 그냥 해봐야겠다, 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까맣게 탄 종아리와 대비되는 하얀 맨발. 박세리는 다시 봐도 감동적인 바로 그 샷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박세리는 재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나의 샷이었던 거, 인생샷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LPGA 투어는 박세리의 우승 25주년을 맞아 그 당시를 재조명했습니다. 더 샷이란 상징적 이름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한 겁니다. 경제 위기에 빠져있던 한국에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긴 박세리는 LPGA 투어엔 또 다른 희망이 됐습니다.
I think about 190 countries watch the LPGA every day. If you go back to when Se-Ri had no shoes and socks on and hit that famous shot, about 10 countries were watching the LPGA on a weekly basis. So is that all Se-Ri? Probably. 박세리를 시작으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골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후원사들이 LPGA로 몰려든 겁니다. US 여자 오픈은 특히 한국 선수와 인연이 깊습니다. 박세리를 포함해 11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시그니처 샷이 되게 희망을 주는 샷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LPGA 투어에 많이 발을 들일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죠, 언니가. 오늘 저녁 개막하는 올해 대회에는 세계 1위 고진영을 비롯해 한국의 세리 키즈 22명이 출전합니다.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개인화 시대에 나에게 딱 맞는 제품 찾아주면 좋겠죠. 오직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구내식당부터 내 피부색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오늘의 식사는 순두부찌개와 떡볶이지만 근육 만들기에 나선 김진규 씨의 메뉴는 다릅니다. 불포지방산이 높고 그리고 근력 강화에 좋은 꼬리로 만든 액젓 부위입니다. 김 씨는 구내식당 운영업체가 내놓은 개인 식단을 이용합니다. 일반 메뉴보다 2배 정도 비싸지만 혈압과 체성분을 토대로 전문 임상 영양사가 추천한 식단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끼에 11,000원이라는 식단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영양 코칭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가 피부색을 150가지 색상으로 구분해 내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도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가 이 피부톤 측정 카드를 얼굴에 대고 사진을 찍으면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에 3번 카드를 갖다 대자 5초도 안 돼 결과가 나오고 15분 만에 완성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톤이 21이나 23 이렇게 홀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짝수 피부톤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구나. 두피와 모발 상태에 맞는 샴푸를 만들어주거나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개인 쇼핑 성향을 분석해 맞춤 상품을 앱 상단에 배치한 결과 매출이 46% 늘었습니다. 나만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꺼내든 제3자 변제안이 법원에서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 접수된 공탁 10건 가운데 8건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외교부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명의의 공탁 건수는 모두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8건이 법원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원 문턱을 넘은 공탁금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전주지법과 평택지원은 고 박혜옥 씨와 고 정창희 씨 유족 4명에 대한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제3자 변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은 2건은 2곳에서 심사 중인데 한 건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반려됐고 한 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칫 십전십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외교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시 이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하지만 앞서 광주지법에 제기한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태. 외교부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이를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상금은 원금의 지연이자가 붙어 한 사람당 3억 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계속 붙고 먼저 수용한 사람과 금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간 형평성 고려에다 일괄 타결을 바라는 외교부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예고된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공탁 여부는 별도 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 외교부는 우선 피해자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미세먼지, 코로나19를 이용해 기승을 부렸던 공포 마케팅.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를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유명 온라인 마켓에 올라온 방사능 측정기 판매 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문구가 나오더니 방사능의 피폭 피해 영상까지 첨부하며 방사능 측정기가 필수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판매업체에게 연락해봐도 제품 기능과 원리에 대한 답변은 듣기 어렵습니다. 방사능이 나오면 가능하겠죠. 원리까지 제가 설명 못해.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공포 마케팅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고요. 이제 위험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그거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좀 더 고가의 장비라도 한 10만 원 정도 돼도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걸 사가지고 측정할 정도로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 중저가 방사능 측정기는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휴대용 측정기의 경우 주로 생활 방사능을 측정할 뿐 식품 속의 방사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공간에 자연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방사선의 종류를 구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마켓에서는 오염수 방류 전 마지막 제품이라며 수산물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내일 중부는 폭염, 남부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우선 장맛비부터 정리해보면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 늦게는 충청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제일 강하게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제주와 전남은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그 밖에 남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내륙으로도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강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은 찜통더위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24도, 강릉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에 그치겠고요.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관리 감독 안 받으면 평소에는 편하죠. 그런데 일 터지면 미리 대비할 걸 후회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며 금융당국 관리를 안 받습니다.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시중은행 못지않고 신협, 농협, 수협 다 받는 금융감독 홀로 안 받고 버티더니 부실 대출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확실한 감독 체계 마련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